자, 뒤에 있는 학생들 춥나요? 히터 끌까요? 어때요? 한 이 시간 지나서 더우면 쉬는 시간에 꺼달라고 하세요. 네? 네. 자, 18번 문제에서 예산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추가 경영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틀렸죠? 두 번째, 부분 예산은 매 회계연도 시전에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되는 예산을 부분 예산. 그다음에 수정 예산은 예산안 편성이 끝나고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의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예산안.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변경하는 걸 의미한다. 오케이? 이게 수정 예산이에요. 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기존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한 예산. 수정 예산. 4번 준 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1월 1일 전까지 아셨어? 1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준 예산. 18번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번 내용이 틀린 거죠. 그죠? 18번에서는. 그 예산의 종류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패턴이 18번 문제와 같은 유형이에요. 예산의 종류에 대해서. 자, 19번 문제는 풀었고, 자, 20번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조세 지출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거야. 여러분들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을 의미한다.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지출이 아니라 간접 지출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니까. 조세 지출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거 1번. 조세 지출은 특정 부문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조세 지출이란 특정 부문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이다. 두 번째는 이제 세금 감면하는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세금을 감면한 만큼. 오케이? 2번 기획재정부는 주요 조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주요 조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세 특례라는 것은 이제 세금 감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3번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지출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 지출 보고서. 이게 조세 지출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세 지출 보고서. 이게 조세 지출 예산에 준하는 거예요. 지방세 지출 보고서. 지금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번 조세 지출 예산제도는 불공정한 조세 지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조세 지출 예산이라는 것은 조세 감면에 대한 보고서를 예산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그걸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불공정한 조세 지출, 불공정한 조세 감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죠.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잘못됐다. 이 방향의 조세 감면은 이것은 특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한 조세 지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세 지출 예산제도. 그래서 조세 감면의 그 보고서를 예산의 형식으로 짜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이 내용은. 자, 여러분들 20번에서는요, 조세 지출과 관련된 기술로 틀린 거 몇 번?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정부가 그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을 팔 수 있게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지금 예를 들어 양도세가 지금 현재는 50%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30%로 감해 준다. 아니면 뭐 20%로 감해 준다.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집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팔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셨어요? 가끔 이런 거 시행합니다. 보면.
이런 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조세 지출에 관한 거야. 조세 감면. 오케이? 이런 부분이.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데 서울은 아파트 값이 10억이라고 합시다. 청주는요 3억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양도 이제 그 차익이 10억이 났고 청주 아파트는 3억이 차익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전에는 5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 3억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청주에서는 그전에는 1억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내면 돼? 9천원을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감면해줘서 얘네들은 2억 이익을 봤어. 그치? 서울 아파트는, 청주 아파트는 얼마 이익이야? 6천만 원 이익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조세 감면에 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측면에 있어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크거나 비싼 이런 경우는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야. 똑같이 세금 감면을 해주지만. 아셨어요? 이거 보면. 근데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이 보통 뭐 한 15억 이렇게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양도세를 감면하지만 집값이 비싼 서울 사람들은 더 혜택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세금 감면에 있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그 빈부격차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러한 세금 감면, 일률적인 세금 감면을 위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자, 20번에서는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에요. 20번에서는 21번. 다음 가운데 자본예산제도의 특징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가? 정부 지출 가운데 경상 지출 부분은 경상 수입으로 충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금 같은 거 걷어가지고 이제 지출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자본 지출 부분이 있어요. 자본 지출 부분은 주로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이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SOC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침체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경기순환의 사이클이죠. 이게 경기순환 사이클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가 침체된 이 국면에는 SOC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럼 여러분들 SOC, 도로나 교량, 뭐 이래서 항만 이런 걸 건설하게 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크죠. 이런 경우에서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정부가 돈을 풀게 되니까 침체된 경기도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국공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겁니다. 국공채를 예를 들어서 10조 국공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 건설하고 항만 건설하고 교량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10조 국공채 발행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국공채 10조 발행했으니까 부채가 이만큼 늘어났죠? 근데 도로, 항만, 교량 10조만큼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자산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국공채 발행을 통해 이런 부분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그죠? 부채가 이만큼 늘어난 만큼 자산이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은행에서 50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근데 이 건물의 자산 가치가 50억이야. 그러면 부채하고 자산 가치 플러스 마이너스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도로, 항만, 교량을 건설했어요. 이걸 건설해서 30년 동안 이 시설 이용료를 받아서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셨어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현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그죠? 지금 현 세대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렇지만 이런 효과가 있음으로써 침체된 경기 국면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기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뭐예요? 자본 예산에 관한 거예요. 자본 예산. 오케이? 그래서 21번 다음 자본 예산 제도의 특징으로서 옳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재정의 안정화 효과를 증진시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재정 안정화 효과가 아니라 경기 안정이에요. 경기 안정. 혼동하면 안 돼. 응?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잖아. 재정 안정화가 아니라 경기 안정화 효과. 두 번째 중장기 예산 운영이 가능하죠? 중장기 예산 운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채를 정상화시킵니다. 지금 보세요. 아까 국공채 발행한 것이 부채 아닙니까? 근데 이 부채를 그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부채가 쌓였지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자산이만큼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부채가 정당화된다. 네 번째 예산의 적자 재정을 편성하게 된다. 맞습니다. 예산의 적자 재정을. 재정 안정화가 아니라 뭐라고? 경기 안정화. 혼동하면 안 돼. 경기를 안정화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 예산 부분, 이러한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는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가 좋은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자, 22번. 자, 21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22번.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면서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어서 일반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 품목별, 기능별, 경제성질별, 조직별. 뭘까? 정부활동의 일반적이면서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 기능별 분류죠? 그런데 기능별 분류는 이렇게 나누잖아. 보건복지, 그 다음에 방위비, 교육비. 가장 큰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예산 분류가 바로 기능별 분류야. 그죠?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시민을 위한 분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민을 위한 분류. 오케이? 근데 여기 보건복지 부분의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복지 부분의 예산이 지금 이번에 558조, 올해 예산 558조 가운데서 보건복지 부분 예산이 거의 한 20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올해. 근데 여러분들, 이 보건복지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집행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집행을 해요. 교육부에서도 집행을 하겠지? 농림축산식품부 이런 데서도 집행을 해요. 각 부처에서 이걸 집행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200조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다 보면 여기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도 투입되고 여기에도 똑같은 항목이지만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있단 말이야. 각각. 그래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능별 분리는 회계 책임이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회계 책임이 불분명하다. 응? 자, 이렇게 표현할까요? 회계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회계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뭐, 기능별 분리는. 오케이? 기능별 분리는. 그럼 회계 책임이 분명한 것은 뭘까? 그 품목별 분류, 또 조직별 분류 이런 경우는 회계 책임이 분명하겠죠. 자, 23번.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 예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가. 1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2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로 해쳐야 됩니다. 3번 감사원장을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서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예산 편성의 지침도 있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지침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관련 기관은 기획재정부니까, 오케이? 예산 편성 지침과 더불어서 또 예산 집행에 대한 지침도 작성해서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오케이? 4번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서를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된다. 자, 23번에서는 3번이 틀렸습니다. 24번.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관련된 기술로서 맞는 것은 1번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에 따라서 각 중앙원상은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에 따라서 각 중앙원서장은 중기사업계획서하고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여러분들 예산 편성 절차가 어떻게 됐죠? 중, 지, 요, 사. 이건 뭐야? 중기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거야.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하게 되죠? 지침 3월 31일까지. 그럼 이 지침의 바탕을 두고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겠지? 5월 31일까지. 이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이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정이 이루어지는데 예산 사정은 기획재정부하고 각 행정기관들이 이제 밀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중지요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되면 예산안은 전부 다 확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에 제출되는 거죠. 응? 그러니 1번은 틀렸잖아. 그쵸? 1번 질문 틀렸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에 따라서 각 중앙원장은 중기사업계획서하고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틀렸잖아. 이게 제일 먼저인데.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이. 오케이? (2번) 국회 예산안 심의는 정부 예산안 제출. 그 다음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국회 예결위의 종합심사, 시정연설,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이 된다. 여러분들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그 다음에 하잖아요. 대통령 시정연설 두 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에 종합심사를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바로 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중심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산 심의의 가장 핵심은 예결위의 종합심사예요. 아셨어요? 그럼 어떻든 위원회 중심의 예산 심의다. 오케이? 위원회 중심의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심의는 본회의로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은 거의 형식적인 거예요. 이것은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후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중앙관세장은 배정된 예산을 다시 하급기관에 재배정한다. 맞죠? 예산에 배정하고 재배정이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기별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줘요. 각 중앙행정기관에. 그러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매월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각각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여러분들 예산을 배정하고 재배정한다는 거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나눠서 주는 거야. 이건 신축성 유지가 아니라 뭐라고 봐야겠어요?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4번)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폐회 전까지 완료해야 된다. 여러분들 4번 지문이요. 여러분 문제 풀 때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 표현이 맞게 되려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아셨어요?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자, 예산 편성하고 심의 의결한 다음에 확정된 예산이 행정으로 넘어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회계연도 개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올해 이제 예산 집행하죠. 그리고 내년에 가면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결산을. 그러면 이 결산한 걸 확인하는 곳이 어디예요? 감사원에서 결산한 것을 확인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확인된 이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아셨어요? 결산한 것을 제출하면. 그러면 국회에서 제출이 됐으니까 이 결산한 것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겠지? 결산 심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결산 심사하는데 이건 전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심사지. 그렇잖아요. 전년도 예산 집행에 따른 결산 심사예요.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결산 심사가 다 끝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다음 연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정기국회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연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정기국회가 개회되기 전에 전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사는 다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연도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치? 자, 24번에서 맞는 것은 그럼 몇 번일까? 3번이 맞는 편입니다. 오케이? 3번이. 25번. 우리나라 예산 편성 과정의 설명서를 찾는 일반 각 중앙관세장은 매년 1월 30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기사업계획서를. 두 번째,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절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설치하는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OX.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맞는 편입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3번.
예산안 편성 지침은 부처의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 24번 문제 한번 보세요. 24번 문제 2번 지문에 보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 나와 있죠? 그 보면 국회 예결위에서 종합심사 이렇게 나와 있지? 내가 아까 그랬어요. 이 예산 심의 과정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되어 있어요. 1년 연중 계류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기서 모든 거 모아가 종합적으로 심사하니까. 그럼 판단해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의 지침이 뭐였는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뭐였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5번 문제에서 3번 지문에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회 예결위에 보고해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오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에서는 내년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 편성 지침의 기준이 뭔가 이걸 확인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결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고하고. 자, 그 다음에 25번 질문의 4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예시 91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러분들 여전히 헌법에는 9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4번 질문은 맞습니다. 아시세요? 근데 국가재정법에는 며칠 전까지? 12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근데 아직 헌법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헌법에는 이 수치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은 그대로 예전 기준으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3번이 틀렸다. 3번이. 예산안 편성 지침 이것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래야 종합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26번 봅시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편성 과정의 설명서가 옳지 않은 1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예산 편성을 연계하기 위해서 예산안 편성 지침에 중앙관섭을 지출한도를 포함해서 통보할 수 있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 중앙관섭을 지출한도를 포함해서 통보한다.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출된 예산 요구서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해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예산 요구서가 예산안 편성 지침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지침에 부합되게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장에게 승인을 얻은 다음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고 이 지침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에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지? 상임위원회는 보고할 필요 없어요. 아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지. 상임위원회 심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상임위원회죠? 근데 국토교통부 사업에 대한 심의란 말이야. 그 부처에 국한된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게 상임위원회의 심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안 편성 지침에 통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예결위에 보고하는 겁니다. 오케이? 4번. 각 중앙관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예산관리기법에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다 맞는 표현들이에요. 자, 26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자, 27번.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 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가. 중지요사 이렇게 연결하면 되잖아. 중기 사업계획서 제출이 제일 첫 번째 1월 31일까지. 두 번째는 예산안 편성 지침의 통보 3월 31일.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 작성 제출이 5월 31일. 예산 사정.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이 절차예요. 몇 번? 27번에서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8번에 보면 국가재정법하고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토록 한단 말이죠.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재정지출의 효율화,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증대되니까. 두 번째,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요구의 증대. 세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성과관리 중요성이 증대됐다. 네 번째, 지출의 합법성의 제고 및 오류 방지 요구의 증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것은 성과를 높여라. 그 말 아니에요? 성과를 높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과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능률성, 효과성이 제고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지출의 합법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과관리가 도입되기 전에 과거에는 바로 이렇게 지출의 합법성의 제고 또는 오류 방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것보다는 성과관리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과계획서도 작성해 제출하고 또 사업한 다음에 성과보고서도 작성해 제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뭐냐면 원래 의도한 만큼 원래 설정한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과보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은 1번, 2번, 3번인데 1번에 보면 재정 지출이 효율화되고 예산 절감의 필요성이 증대되니까 이 성과관리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 재정의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요구의 증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아있는 거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조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곧 성과관리라는 것은 원래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자, 28번에서는 4번이 그리가 있습니다. 자, 29번 볼까요? 우리나라 예산제도와 그 목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두 번째,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3번, 주은 예산은 국가 재정활동의 단절을 방지한다. 4번, 특별회계제도는 재정운용 주체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그 1번에 보세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랬지? 이것은 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재정민주주의란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아셨어?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게 재정민주주의에 관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재정사업의 성과관리하는 거리가 뭐라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용하고 전용은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은 예산은 국가 재정활동의 단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못했을 때 주은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거니까. 그러나 특별회계는 재정운용 주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죠? 왜냐? 이러한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 예산과는 별도로 따로 특별회계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편사업 그러면 따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체국 예금도 그렇고 조달, 양국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죠? 자, 29번은 1번이 그리가 있네요. 1번이. 자, 30번. 자, 성과의 측정은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영향지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세종시하고 청주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한다는 거야. 총 그래서 5천억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투입 지표는 5천억 투입되는 것이 투입 지표가 되죠. 산출 지표는 뭐냐면 산출은 고속도로가 건설된 것이 산출이에요. 아셨어요? 고속도로 건설이. 그러면 그전에는 여기서 여기 이동하려면 1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고속도로 건설하니까 30분이면 주파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응? 이건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성과 지표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이것은 성과 지표에 관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동이 훨씬 더 편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도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교류도 어때요?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지역의 경제 성장이 기여했다. 얼마만큼 기여했다. 이런 것들은 그 마지막에 나오는 영향 지표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두 지역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지역 간의 경제 성장률이 5%가 더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야? 영향 지표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영향 지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도로가 건설되었다. 산출 지표. 아셨어? 그렇게 됨으로써 그 전에 1시간 걸리던 거리가 30분이면 주파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성과 지표. 여기에서.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경제 성장에도 그만큼 더 기여를 해서 5%의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영향 지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박스에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여러분들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사 50명을 채용했다. 투입 지표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이건 뭐야? 산출 지표예요. 교육 이수 이후에 200명 가운데서 50명이 취업했다? 성과 지표. 이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이 와 엄청나네요. 3%가 제고됐다. 지금 뭐예요? 영향 지표. 그러니까 성과 지표는 산출 이후의 1차적인 결과고 그 다음에 영향 지표라는 것은 2차적인 결과에 관한 거예요. 각각. 성과 지표하고 영향 지표 비교할 수 있겠지? 대답들도 안 하네. 자,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국가 경쟁력이 3% 제고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영향 지표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31번, 32번, 33번 전부 다 BSC에 대한 문제입니다. 균형 성과표. 조직에 비전하고 전략이 있으면 이 비전과 전략을 근거로 해서 자, 첫 번째는 재무 관점의 성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재무 관점의 성과 측정을. 두 번째는 고객 관점. 그다음 세 번째는 내부 프로세스의 관점.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관점. 근데 기업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성과 평가한다 그런다면 이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죠. 대부분의 재무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2월 달인데 지금 현재 상장 회사들의 전년도 2020년도 성과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였고 그다음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고 이런 거 발표해요, 지금. 상장 기업들. 근데 주로 이제 포커스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주로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진들 책임도 묻고 할 거 아니야.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면 이제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 부분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너무나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객 관점, 고객이 우리 기업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부 프로세스, 기업 내에서 업무 처리 절차가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관점에 바탕을 두고 투자를 하는가 또는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성과 측정하는 거죠. 고객하고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이것은 현재의 성과 측정이에요. 이것은 미래의 성과 측정에 관한 것이고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이것은 외부예요. 이것은 내부에 관한 것이고 각각 외부와 내부. 그 다음에 여기는 재무 관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재무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주로 과정에 춤을 두고 있고 이 세 가지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춤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각각. 자, 이런 식으로 이 네 가지 관점의 성과를 측정하다 보면 과거, 현재, 미래, 외부와 내부, 과정과 결과, 재무, 비재무적 관점 이렇게 이런 여러 시각에서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이제 균형 성과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행정학에서도 도입해서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겠더라 해가지고 행정학자들도 연구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행정기관에 적용했을 경우 가장 강조될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 행정기관에 적용했을 경우 고객 관점이죠. 그죠? 시민들. 여기에 춤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31번에서 균형 성과표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BSC는 관리자의 성과 정보가 재무적 정보에 국한된 약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며 재무적 정보 외에 고객 내부 절차, 학습과 성장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관점을 추가한 것이다. 맞죠? 2번 BSC의 장점은 거시적으로 추상적인 조직 목표와 실천적인 행동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기획을 실행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의 목표, 그 다음에 실천적인 행동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한다. 그건 뭐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조직의 목표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비전, 전략, 여기에. 이거에 바탕을 두고 재무적 관점. 여러분들 재무적 관점에 성과 측정의 지표들 나오죠? 고객 관점에 성과 측정 지표들 나오잖아. 여기에도 지표들 나오고 여기도 지표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달성해야 될 목표야.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재무적 관점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측정하고 이 지표들 토대로 고객 관점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측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각각. 그래서 BSC 장점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조직을 목표하고 실천적인 행동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전략과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맞는 편입니다. 3번. BSC는 조직 구성원의 학습과 내부 절차, 성장과 함께 정책 관련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객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의 정도가 낮아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여러분들 고객 관점도 고객 관점이지만 내부 프로세스 여기서는 이 정책 결정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들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도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의사소통 채널에 대해서 관심의 정도가 낮아서 한계로 지적된다 그러는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아시겠어요? 내부 프로세스 과정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이. 4번 BSC의 기본 틀은 성과관리 체계로 이전의 관리 방식인 TQM이나 MBO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거기에서 진화된 종합 무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 TQM이나 MBO라고 하는 것은 MBO는 개인의 춤을 두고 있죠. 반면에 이 TQM 이런 경우는 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SC라는 것은 조직 전반의 평가예요. 성과 평가. 그래서 이제 이 BSC는 좀 더 이제 발전된 그런 모델이고 통합 무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자, 3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에요. 이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내부 프로세스 과정이다. 오케이? 여기에. 자, 32번. BSC의 성과지표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는 고객의 만족도, 정책의 수능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강.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 적법적인 절차, 커뮤니케이션의 구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해관계자들 또 관련된 시민들 또는 뭐 여러 이익집단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의사결정 과정에. 3번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것은 2020년도에 그래서 재무적 관점에 대한 성과지표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 이것은 지금 여기 펴나오고 있는 선행지표가 아니라 뭐야? 후행지표가 돼야지. 2020년도 성과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후행지표예요. 선행지표가 아니라. 선행지표라고 한다면 내년에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년에. 이게 선행지표에 관한 것이지.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기업들이 내년도 매출이익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4번 학습과 성장 관점의 성과지표는 학습 동아리 수, 그 다음에 제한 건수,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 등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요. 4가지 관점의 성과 측정 지표들 나와 있잖아. 요거 챙기는데 특히 학습과 성장의 관점의 성과지표로 나와 있는 요 3가지. 학습 동아리 수, 그 다음에 제한 건수, 직무 만족도 구분해서 확인해둬라. 어? 그리고 재무적 관점은 선행지표가 아닌 후행지표에 해당한다. 여기서. 자, 정답 3번입니다. 3번. BSC의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업, 조직의 비전과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성과지표의 집합체다. 맞죠? 재무지표의 중심의 기존 성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했어요. 성과평가한다고 한다면. 근데 이러한 재무적 관점만이 아니라 이 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성과를 측정하자는 거죠. 디귿. 조직의 내부 요소보다는 외부 요소를 중시한다. OX. 여기 보세요. 여기는 내부고 여기는 외부적 관점이야. 여러분들 균형 성과표의 포인트는 뭐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아셨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균형적 시각의 성과 측정이 이루어진다. 어? 릴.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4가지 관점 간의 균형을 중시하고 밈. 성과관리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이것도 틀렸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과정이야. 내부 프로세스에 관한 거니까. 나머지 3개는 뭐야? 결과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를 조화할, 이 2가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죠. 내부, 외부의 조화도 마찬가지고. 디귿, 이음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문제 정리하겠습니다.